안녕하세요. 청인스쿨 유지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트레이딩의 대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3탄으로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실 그런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박스 이론의 창시자 니콜라스 다비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분은 유능한 무용수셨습니다. 지금 친척이랑 같이 이제 무용 일을 하시다가 이제 우연찮게 주식에 입문하시면서 박스 이론을 만드신 분이세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미남이시죠?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연예계, 당시 상황으로는 연예계죠. 연예계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자, 이분은 20대 초반에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이복 여동생과 함께 유럽이나 미국 혹은 이제 뭐 아시아나 이런 곳에서 무용가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52년에 정말 우연한 계기로 주식을 입문하셨는데, 이 우연한 계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떤 미국 내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대가로 주식을 받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공연을 못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못 하시게 된 거라 그 나이트클럽 관계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해서 그냥 주식을 현금으로 사십니다. 그분들한테 사시는데, 이분은 주식의 문외한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이제 주식 주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 란을 봤는데, 내가 보여준 주식이 엄청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여기가 바로 기회의 장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때부터 주식을 하신 분이세요. 그 주식은 매도를 하시고 이제 그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시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분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윌리엄 오닐은 기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시리 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하셨지만 나중에는 기관 투자자가 찾아와서 이제 좀 부탁도 하는 그런 이제 거장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모든 실패를 경험을 하시면서 박스 이론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결과 보시면 250만 달러, 당시 돈입니다. 현재 돈이 아니고 당시 가격으로 250만 달러의 수익을 내신 정말 트레이딩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전략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셨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정말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원금 손실까지는 안 갔는데, 정말 엄청난 손실을 계속 보시고, 이분의 계좌 차트를 그려보면요, 조금 받다가 쭉 밀려가고 조금 받다가 쭉 밀려가고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우하향 패턴을 그린 게 이분의 계좌인데, 요 이론을 성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계좌가 엄청난 기울기로 우상향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에 매수를 해서 상단에 매도를 하는데, 상단을 돌파를 한다면 오히려 추격 매수로 접근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 돌파 시 보유를 하는데, 돌파한다면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한다 라고 보신 분이죠. 자,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박스를 그려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재차 박스권이 나온다 라고 보신 분이죠. 자, 저점을 이어보면은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 모양과 살짝 모양이 비슷한데, 이분은 요 박스권 하단부가 매수 시점이다 라고 보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본인 스스로를 기술적 펀더멘탈리스트, 조금 자아도취감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데, 기술적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자기 본인을 소개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종목은 하락장에는 저항이 강하고 상승장이 강하다라고 보신 분입니다. 순전히 경험에 의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순전히 경험. 돈을 잃어가면서 경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계속 돈을 잃어요. 그래서 이제 난 돈을 왜 잃지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식 중개인한테 직접 가서 이 종목을 사주시오, 팔아주시오 라고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 주식 중개인이 아무래도 매매 수수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 추천을 많이 하세요. 이분이 거기에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어떤 루머나 쓸데없는 정보에 많이 휘둘리세요. 분명히 재무 정보가 좋고 이 기업에 나중에 뭐가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는데 주가는 연일 하락. 그래서 손절. 이분이 지치신 거죠. 그러다가 혼자 공부를 하십니다. 재무제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이 상승에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뒤에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신규 사업,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신규 산업이 등장을 하고 기존 산업을 밀쳐낸다면 그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정말 빠르게 우상향한다 라는 거를 경험으로 체득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기술적 펀더멘탈리스트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 해당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거고요. 자, 박스권.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박스권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일정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박스권 하단, 상단이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주가가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상단에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리는데, 여기는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는 거를 모르지만 두 번째 지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매수세가 작용을 해서 주가를 들어 올리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다가 다시 꼬꾸라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도세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 출회가 많이 일어난다. 수익 실현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가 밀립니다. 밀려서 다시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하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 상단과 하단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횡보를 하는 그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하고요. 박스권 하단에 매수해서 상단에 매도하는 걸 박스권 매매 전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박스권은 이런데 이 분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셨냐면요. 저항선을 깨고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다. 이때 이제 불타기, 즉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1차 박스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차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죠. 지지받고 상승해서 다시 하락하면서 지지를 받는데 이제 박스권의 하단부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 이때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점이 올라가면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속도로 올라가겠죠. 이때 다시 박스권을 형성하는 걸 보고 추격 매수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처럼 HTS를 통해서 컴퓨터로 쉽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중개인한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정보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조금 곤란한 상황도 많았는데 이분은 미리 가격대를 적어서 온스탑 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순간 바로 손절하십니다. 정말 손절을 짧게 잡으세요. 추세가 이미 박스권을 이탈했으니까 아래에서 박스권을 만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은 자금 관리, 그러니까 손절 관리를 박스권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바로 손절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 계좌를 내가 지켜내는 거죠. 이미 진입을 할 때 이때쯤 진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서 이제 그 주식 중개인한테 여기가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하시오 라고 이미 주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성행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투자 자금 보호를 위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끔 로스컷, 그러니까 손절 기능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분이 손절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매매하는 스타일이 많이 발전되고 이분이 돈을 크게 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분의 전략을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분이 손절 라인을 걸어놨는데 그 손절가를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다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투매가 나오면서 꽝 받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이 기업이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기업에도 타격이 가겠죠. 따라서 이분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는 손절 기능을 없애버립니다. 개인의 투매를 막기 위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개인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보기 드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해내신 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박스권 전략이죠. 자, 이분이 왜 본인을 기술적 펀더멘털리스트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서 소개를 시켜드렸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을 대체한 뒤에 발전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 기업의 주가는 정말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가정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마차를 대체한 게 전차와 자동차고요. 근데 뒤에 이제 기차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도 어딜 가도 마차의 모습은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자동차가 많이 대체를 하고 이제 장기 운송 수단으로 기차나 비행기가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이분은 요렇게
마차를 대체하는 이런 신규 산업에 많이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주가도 박스권을 그리다가 뚫고 올라가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뚫고 올라가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뚫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고, 실제로 그게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이런 산업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냐면 그냥 단순히 주가 추이만 보고 분석을 하셨어요. 지금처럼 언론 매체가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신문만으로 판단하셨어야 했는데, 이분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실패한 개인 투자자 시절에는 그런 정보에 워낙 휘둘렸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배런지라는 잡지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신문을 사서 그 주가란만 오려서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가 추이만 보고 박스권은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그 기업이 뭐라는 기업인지 보는, 좀 어떻게 보면은 바텀업 하향식으로 이제 상향식으로 이제 기업을 발굴해내신 분이십니다. 자, 수익성. 제가 전 강의에서 윌리엄 오닐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캔슬님 말씀드렸는데 C와 A에 부합하는 조건이죠. 다만 산업 보고 수익성을 본다. 이 산업이 이런 식의 조건이 부합하면 분명히 수익성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윌리엄 오닐의 매매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적용이 되냐? 당연히 적용은 되죠.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의 주가도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100% 맞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국내 시장의 특성상 외국인 자금 유출 유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하고요. 또 미국 시장에 민감합니다.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해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제 기반 자체가 수출 위주의 국가고, 그리고 이제 해당 수출 대상 국가의 경제 수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꺾인다. 그럼 미국의 주가가 또 꺾이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도 따라갑니다.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막 기사에서는 이렇게 떠들어요. 앞으로의 실적의 전망이 어둡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향하는 좀 특이 패턴을 보여요. 그렇지만 기업의 실적은 실체입니다. 그 기업의 팩트이기 때문에 주가는 언젠간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논리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런 논리로 매매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분은 선반영된다. 자, 기존 산업이 대체를 했어요. 대체를 해버리고 내가 대장이 됐어요. 그 산업이 대장이 됐고 우리 회사의 지금 수익도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차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아직 시장이나 뉴스 언론식의 신문에서는 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가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이쯤 되면 이제 언론에 슬슬 나오게 됩니다. A라는 기업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거고 수익성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쭉쭉 가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이때 했다. 박스권 1차 돌파할 때 했다. 그럼 마치 내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분은 단순히 주가만 보고 산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산업의 수익성도 예측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용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니죠. 근데 이분은 정말 본인만의 방법으로 그걸 체득을 했어요. 그리고 계좌가 녹아갈 때까지 정말 그걸 잘 버티셨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많이 보면은 시장에서 도망쳐 나갈 법도 한데 이분은 기회의 장은 주식이다라고 이미 생각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아등바등 발버둥을 추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왔고 이런 논리로 250만 달러라는 거대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이 쓰신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게 절판이 됐어요. 이게 절판이 돼서 아마 중고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좀 얇아요. 얇고 이제 읽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의 경험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돈을 어떤 식으로 까먹고 어떤 식으로 벌고에 대한 과정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이제 무용수 일을 하면서 유럽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출장을 가셨는데 그때도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보로만 합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주가의 움직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전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A라는 종목의 당일 고가, 저가, 종가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정보도 당시 쓰던 정보도 다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개인 투자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만의 특색 있는 전략을 활용을 잘 해서 지금까지도 활용되게끔 하는 정말 대단한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꼭 구해 보셔가지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무용수에서 엄청난 갑부로 이제 성장한 그런 분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트레이딩은 도박이 아닙니다. 본인만의 전략을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삼아서 그 전략대로 꾸준히 매매를 누적시켰을 때 유의미한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전략이 손실을 본다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요. 그 본인만의 전략 그리고 원칙을 꾸준히 지켜서 매매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투자의 대가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